자, 그 다음에 대리 효과에서 48페이지 복대리입니다. 5절이죠, 복대리. 그래서 의의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복대리인은 누가요? 대리인이. 여기서 자신은 누구를 얘기해요? 대리인을 얘기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합니까? 본인 이름으로 대리한다. 그래서 이걸 대리인, 본. 그래서 본이라고 하죠. 대본본. 대본 그러면 틀려요. 본대 그래도 틀리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을 선임해요. 근데 얘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A하고 거래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를 복대리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본인이고 얘는 대리인. 얘는 중복된 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인.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현명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복대리인 선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복임 행위. 복임 행위가 뭐라고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근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한다?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요거는 대리행위예요. 그죠? 대리행위인데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병이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많이들 틀리시는 게 대리인이 요걸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요건 틀려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있으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으로 장관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대리한다? 국민을 위해서 대리하는 거예요. 권한을.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장관 뽑으면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대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대리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대리인은 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얘도 본인을 대리하고 얘도 본인을 대리하고. 그랬을 때 얘가 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대림 선임 권한. 그래서 복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대리권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의리 수권을 하는 거예요. 의리 병에게 수권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얘는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리라는 이 대리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임의 대리가 있고 또 하나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병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아까 임의 대리는 본인이 수권을 통해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임의 대리고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한 것은 법정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분류식 행위고 또 비출현행위라고 했죠. 그 수권인데 그런데 어쨌든 얘가 얘한테 수권을 하기 때문에 얘는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는 거지 법정 대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책에 있는 거 쭉 읽어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복인권 책임글에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나와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 그러니까 여기서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임의 대리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어요. 선임하지 못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승낙 동그라미, 승 동그라미, 부 동그라미. 그래서 복대리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예요. 승부근성 있는 변호사. 변호사들이 복대리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책임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임의대리는 복인권 없다 그랬죠?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임의대리는 뭐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나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네. 법정대리는 뭐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해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 수권행위가 있다는 말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했다라는 말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효과는 다 내가 받으니까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한번 해봐 라고 권한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뭘 얘기한다?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수권을 했다라는 것은 그 대리인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신뢰관계 때문에 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막물 대리인이 다 헤쳐먹으면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다 헤쳐먹었어요. 지 잘못이지 그거는. 본인 잘못인 거예요. 그 각오하고 주는 거예요. 수권을.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받았잖아요. 대리인이. 근데 이 사람이 또 복대리를 또 선임한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 못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승낙을 해주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법원을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못 가요. 그럼 자기가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하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냐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서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통지 해태의 책임 그래요. 통지 해태의 책임. 반면에 이제 법정 대리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보세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근데 얘가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됐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이 됐으면 부모는 대리권이 없죠? 네. 그죠? 근데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네? 성년 될 때까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성년이 됐단 말이에요. 성년 되는 날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산이 상속이 됐어요. 네? 네. 재산이 상속이 됐어요. 부모 재산이. 네. 그래서 얘가 통장을 보니까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천억, 십억, 백억, 일조, 어떤 얘가 미친 거야. 돈이 너무 많아서. 미친 거예요. 예, 얘가 미쳤어요. 그럼 이 재산 관리인이 필요하죠? 네. 그 누가 재산을 관리해요? 부모도 없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을 법정 대리인 후견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검사가, 예? 검사,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얘를 후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이 부모와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건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미쳤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소송을 직접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목사님인지 재산 관리를 해주는 목사님인지 이 사람이 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얘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인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결과 발생해서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과실이 없는데 책임지라는 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즉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책임이 감경돼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 대리는 완전히 다르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본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법정 대리는 본인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따라서 책임 보시면 원칙,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감경되어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하고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하고 큰 틀에서 비교를 하자. 다시 보면 여기 봐봐요. 임의 대리인 원칙으로 복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본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지 맘대로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인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죠? 다르잖아요. 왜냐면 얘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지는 경우가 하나예요. 부득이한 사유 하나. 근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지만 본인의 승낙도 있단 말이에요. 왜? 왜 이거 승낙 빠졌을까요? 본인이 미쳤는데 무슨 승낙을 해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본인이 지금 미친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했던 거고. 그럼 이 사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책임을 낮춰주는 거예요. 본인의 승낙은 여기 들어간다, 빠진다? 빠진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위하고 소멸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얘 대리권은 얘 대리권으로부터 얘 대리권이 나왔으니까 얘 권리가 모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얘 대리권 어떻게 돼요? 따라서 소멸하겠죠. 근데 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얘 대리권까지 소멸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자의 대리권은 얘의 근본이 된 권리예요. 본인이 얘한테 수권을 했고 이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수권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을의 대리권하고 병의 대리권을 비교하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의 대리권이 얘보다 더 클 수는 없지요. 그쵸?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죠. 여기 봐봐요. 효과의 귀속인데 효과 귀속은 크게 보면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가 있고요. 유권 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권을 갖고서. 그럼 당연히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겠죠. 근데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무권 대리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는 표현 대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뉜다. 협의의 무권 대리 했을 때 이 협의라는 건 본인과 대리인 사이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좁을 협자를 써서 좁은 의미, 협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근데 대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표현 대리든 협의 무권 대리든 대리를 했는데 권한도 없이 한 거예요. 권한도 없이 지 맘대로. 그 중에서 표현 대리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의 표현 대리. 뭘 자꾸 써요. 쓰지 마시고. 우리 그림민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래요.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래서 얘를 줄여서 표시 대리라고 해요. 얘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래요. 뭐라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래서 넘을 월자예요. 권한을 넘었다. 월권 대리라고 해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멸권대리 그래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뿐이지 실제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겉으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하고 또는 어떤 학자는 표견대리라고도 해요. 현이든 견이든 뭐 그 학자들 싸움이고 하여튼 표현대리는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고를 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에게 숙고를 하지 않았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뭐를 한 거예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인데 영업시키려고 이사라는 명함을 파줘서 김이사라고 직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왜? 네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사라는 직함을 쓰게 만들므로써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그래서 대리권수의 표시가 중요하고요. 이 표시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정말 이사라고 생각을 했고 이사라면 이사란 직함을 줬으니까 명함을 줬으니까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는 아닌데 대리권이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효과 귀속돼요. 그러나 사실상 얘는 대리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126조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자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할 때 권한을 넘어버린 거예요.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상대방이 뭐였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었다면 효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걸 월권대리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권대리죠? 예를 들어 1,000만 원까지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대리했다. 그럼 권한 범위를 넘었잖아요. 상대방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월권대리다 그래요. 이때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서는 동종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뭐냐면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만 이놈이 사법상의 대물 변제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을에게 줬더니 등기 신청한 게 아니라 집 빚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등기 신청은 등기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권리예요. 공권이란 말이에요. 사법상의 대물 변제 이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서로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요. 얘가 남편이고 아내들란 말이에요. 그럼 부부 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한 상호간의 대리권이 있어요. 그거를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요. 일종의 법정 대리권입니다. 법률론 배우자든 사실혼 배우자들이간데 사실혼 배우자든이든지 상관없이 배우자라면 서로 간에 일상의 가사에 관한 한 법정 대리권이 존재해요. 따라서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가 남편 대신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상의 가사 범위 내라면 예컨대 그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일상 가사겠지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얼른 와요 그러더니 집에 퇴근해서 가니까 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오늘 입주했는데요. 아내는 어디 갔어요? 난 모르죠. 아까 이사 가던데.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일상가사 범위는 넘었잖아요. 월권행위 했죠? 이랬을 때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효과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효과가 귀속될까요? 네. 아내가 그냥 아침에 인사하고 자기는 싹 빠지고 남편 혼자 내비두고 자기는 이사 가버렸어요. 네. 남편 부동산 팔고. 이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행위 인정될까요? 상대방에게는 확인하고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아내가 처분을 하는데 본인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에게 확인 조사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부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처음에 소개를 해서 입주를 했어.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같이 그 부부와 같이 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여자분이 오셔서 우리 남편 사고 쳤으니까 빨리 집을 팔아야 된다고. 급하게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응? 언니 동생 했으니까 평소에. 그래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 둘이 헤어졌더란 말이에요. 그 이건 부동산에서 확인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예요. 몸빵 뒤집어 쓰는 거예요. 중개사고예요, 중개사고. 그래서 이 126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대리권의 범위를 지금 오버시킨 거죠. 오버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대방 측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이제 멸권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어요. 아까 우리 갈사장 있었죠? 주방장 있었고 고깃집 사장이 있었는데 고기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고기를 사다가 자꾸 지가 날고기가 좋다고 하면서 자꾸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기분 나빠서 해고시켰어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했죠. 그랬더니 주방장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고사장한테 가서 고기를 매매하더라. 대리권이 있다가 어떻게 됐죠? 소멸했죠. 그런데 두 번째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니까 얘는 고깃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대리. 그럼 보면 표시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세 개 공통적으로 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더라. 결국 이 표현대리 제도는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표현대리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죠. 상대방 보호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자체, 표현들이 자체가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 안 된다?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무권대리다, 유권대리다?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예? 예. 유권대리 일종이 아니라 무권대리 일종이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를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주장 속에는 유권대리 다시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주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유권대리 주장했다는 것은 표현대리 주장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왜냐하면 얘 성질은 뭐니까? 무권대리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은 유권대리와 같아요. 근데 얘는 본질적으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권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지가 갑에 대리입니다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내가 살게요라고 승낙을 해서 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팔라고 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매매는 의사표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는 뭐죠?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이 대리 얘기를 했으니까. 뭐의 무권대리라고요? 계약의 무권대리. 그러면 단독행위도 무권대리 할 수 있나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이런 걸 무권대리 했을 때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고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무권대리 하면 계약이 무권대리고 아시겠죠?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면 이거는 언제나 뭐죠? 언제나 무효죠. 유언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들이 대신 유언했다. 그럼 유언의 내용 불문하고 본인 추인 여부를 불문하고 다 무효인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죠? 유언을 아들이 대신 했던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들이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수권을 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갑, 대리인, 을이라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죠? 대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리행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렇다고 본인이 얘한테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대리권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월권한 것도 아니고 대리권이 있다고 서술한 것도 아니죠. 세 개가 아니면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는 거예요. 생각 구조가 처음에 대리권이 있었다 그러면 뭐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거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무권대리는 아니에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건 125조의 표현대리지. 표시대리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여러분 건데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여기 돈 있습니다 하고 왔어요. 웬 돈이냐 그랬더니 제 아버지 땅 팔았어요. 내가 언제 팔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계약금 받아두세요. 제가 계약 잘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버리지. 그죠? 지가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죠? 그리고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의 협의의 무권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당연히 무효예요. 그런데 얘가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러지 말고 좀 펴보세요.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봤어요. 3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땅 그거 잘해봐야 1억밖에 안 나가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3억에 팔았어요. 제가 계약금 3천 받았어요. 그래도 안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보고 야, 너 학원 다니니 똑똑해졌다 라고 할 수도 있나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얘가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값도 좋고 얘도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추후에 유효로 인정해 줄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권대리행위는 유효가 되지만 추인을 본인은 끝까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로 확정이 되니 아직 본인이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하기 전 상태니까 이 상태는 유동적인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본인은 인정을 안 해주겠죠. 추인한다는 말은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되는 것이고 인정해준 거니까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된다 그거죠. 추인이라는 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추인은 따라서 누구 권리? 본인의 권리인데 누구에게 추인한다?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유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때 한해서 추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상대방 입장에서 일단 무권대리를 했단 말이에요.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무권대리인 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최고할 수도 있어요. 최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권대리를 했는데 너 무권대리 보니까 추인할 수 있다며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그러니까 최고는 상대방이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고는 어떻게 하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합니다. 그러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본인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다 문제거리예요. 확답은 본인이 상대방이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이라면 틀리는 표현이에요. 왜?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도달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발신주의. 그래서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다. 추인 거절로 되니까 이게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태가 유동적인 무효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 상태가 그대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유효로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한다라고 해야지. 추정된다 그러면 X. 간주,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본인이 추인할래 말래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무권대리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철회한다는 것은요, 이 계약을 되돌리겠다는 뜻이죠. 이때는 반드시 선의일 때 한해서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철회는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철회해도 되고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해도 됩니다. 양쪽으로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추인할지를 물어보는데 추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부담해요. 어떤 책임이냐면 계약을 이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해요. 그래서 이행을 선택하면 얘는 취득해서 줘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거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취득하지 않아도 손해만 배상을 해주면 돼요. 다만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결과 발생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이건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무거운 책임이죠. 무거운 책임이니까 얘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안을 좀 바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좀 팔아봐라 라고 수권을 했어요. 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1억짜리인데 지금 3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른 계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나는 지금 친구들 모임에서 모임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약할게요. 그럼 이제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가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딱 등장하니까 친구분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무슨 박수야 그랬더니 당신 땅 그거 좀 개발된다고 신도시 확정됐다고 난리가 아니야. 지금 하루에 1억씩 오르고 있어. 그게 아버지 생각이 많아졌죠. 이미 아들한테 팔라고 했잖아요. 대리권을 수권을 했지만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날 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제 계약한 거 계약금 3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팔라고 그랬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니 그러면 제가 무권대리를 지금 한 건데 상대방이 저 뭐 사기로 고소하고 난리 칠 텐데 제가 감옥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다녀오너라. 지금 하루에 1억씩 오르는데 너 몇 년 갖다 썼고 오면 이 땅 다 네가 가져가지. 다 너를 위해서야 이놈아. 네가 뒤집었어. 그럼 아들은 졸지에 뭐예요?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의 존재, 대리권이 있다는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임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추인을 하고 써요? 안 하고 써요? 하루에 1억씩 올라요. 절대 안 하죠. 상대방은 그럼 철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계약 이행하고 난리 치겠죠. 이 경우에는 얘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도 나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는 무과실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효과는 몇 개? 5개.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책임. 이 5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쪽에서 추인을 하면 유효고 이쪽에서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철회하고 얘는 추인했을 때는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효력이 확정되었을 때 뒤집혀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됐죠? 그 다음에 철회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면 무효가 됐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철회 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추인 후에는 철회할 수. 추인 전에는 철회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무권대리에게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철회를 했어요. 그럼 추인된 거, 철회된 거. 여기다 먼저 추인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얘가 모른 채로 철회를 했으면 철회가 먼저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로 확정, 유효로 확정. 무효로 확정된다. 철회됐으면. 이해되셨죠? 네. 자, 추인을 하는데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돼요. 언제시로 무권대리 행위가 5월 1일 날 있었고 추인을 6월 1일 날 했다라고 하면 이날로 소급해서 유효로 인정하겠다. 따라서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추인한다는 것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인정하겠다는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일부만 추인해도 안 되고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는 것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동의가 없다면 일부 추인하거나 조건 붙이거나 변경 가하는 추인을 해서는 안 돼요. 추인은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요? 추인권자가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죠. 추인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추인은 무권대리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본인도 추인권자지만 또는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권리를 상속받는 사람은 을이죠. 포괄 승계인도 추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죠. 그럼 지가 무권대리를 했죠. 해놓고 아버지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아들이 속썩여서 충격으로 사망하니까 상속받아 버렸어요. 얘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추인을 거절하겠소 라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권대리 행위를 굳이 감행하면서까지도 무권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받아 놓고 추인 거절하면 안 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판다라고 해놓고 자기 행위에 모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인권자는 본인도 추인권자지만 사망하면 무권대리인도 추인권자가 된다. 포괄승계인도. 무권대리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을 때 얘가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위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다녀오거라 그래서 아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나요? 그럼 얘가 사망했어요. 충격으로 얘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얘 자식이 있으면 1차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고 자식이 없을 때는 이순위 상속이 직계 존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요. 자기 권리니까. 다만 아들의 책임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해주든지 손해배상해주든지 해야 돼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아시겠죠? 이번에 얘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건드리는 거예요. 본인에게 전화했어요.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글쎄 내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니 당신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얘가 나도 죽는다 이거 죽어버렸어. 어차피 다 죽는데 얘도 한번 죽어봐야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다시라는 이제 상속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와서 전화하다 죽어버리니까 와가지고 내가 고인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추인을 해드리겠소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및 그 법률 관계의 승계인,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전부 추인의 상대방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권자고 얘네들이 추인권자의 상대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추인합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추인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명시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묵시적으로 했을 때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봅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알면서 일정 기간 침묵했다. 알면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건 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요.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이 집을 비워줬어요. 그럼 이건 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본인이 대금을 수령했어요. 무권대리했는데 매매 잔대금을 주니까 받아버렸어요. 본인이. 이것도 추인이겠죠.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권 소비대차를 했어요. 무권 소비대차.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갚아라 라고 채권자가 독촉을 하니까, 변제를 독촉하니까 알겠다,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유예를 요청합니다. 날짜 좀 줘. 그럼 자기가 변제를 독촉하니까 갚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 한 달만 좀 기다려달라고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은 대신 갚겠다는 거죠. 대신 갚겠다는 건 무권 소비대차, 아들이 한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얘도 추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추인이 아닌 건 뭐냐? 이거. 침묵했을 때 설령 무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민사소송하지 않거나 형사고소하지 않았다. 다 침묵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협의의 무권대리까지 봤습니다. 자, 51페이지 보시면 일반적 효과 연관 문제들인데 과실상계 X 그러는데 표현대리일 때는 과실상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표현대리일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자 되고 사실행위 안 된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OX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규정의 제3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요. 표현대리는 지금 표시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냐면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 다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는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해 주는 건가 아니면 예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인가? 아니고 얘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신뢰했다는 것은 이 행위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이자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신뢰한 건 얘지, 얘는 얘하고 거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
중복 적용인데 중복 적용에서 어떤 얘기냐면 이 중복 적용하고 밑에 복대리에서의 표현들의 성립도 마찬가지인데요. 봐봐요. 대리권이 소멸되어서 칠판 보세요. 대리권이 소멸된 다음에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 원래 권한 범위 내에서 했으면 129조예요. 근데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대리행위를 자기 권한 범위를 넘어버렸어요. 그럼 월권대리로 가는 거예요. 대리권의 수요를 표시했죠. 그래서 이 수요된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라면 125조인데 표시한 범위를 넘어가면 월권하면 126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됐어요. 근데 소멸됐는데 얘가 원래 대리행위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고기 매매를. 그럼 129조. 근데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원래대로 하는 권한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소멸된 이후에 월권을 하면 126조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리권을 표시했으면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125조인데 표시된 범위를 넘어가면 126조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중복 적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라는 박스 있죠. 네. 거기서 첫 번째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나오죠. 네. 그럼 밑줄 그세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지금 우리 협의회 무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얘가 이렇게 현명을 한 거죠. 네. 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현명한 겁니다. 대리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을다시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아버지 부동산을 아예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리는 거야. 서류 위조해서. 네. 그리고 병한테 팔아먹어요. 네. 이건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로 나와야 돼요? 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이름으로 파는 거잖아요. 네.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린다니까요. 네. 얘는 아버지 이름으로 팔았어요. 대리한다고 표현했고 현명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명할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부동산을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들끼리 위조해서 해버리고 지 이름으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리자 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권리자 뭐라고요? 처분행위. 이거는 무권들이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무권들이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얘도 큰애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무권리자 처분행위하고 무권대리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표현대리도 말 그대로 이것도 대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현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현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일 때는 이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이걸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하고 당연히 이것은 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자, 그 정도로 내용 쭉 본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